이제 155페이지에 인감증명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공탁을 하고요. 공탁소에 피해 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을 할 때 공탁 통지서라든지 통지서, 그다음에 증명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인감증명을 첨부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공탁금을 찾게 되니까 다만 이제 인감증명은 기준이 그 1,000만 원이 적어도 넘어야지 필요하고요. 본인이 직접 갈 때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뭐가 띄워라 못 띄워라, 그러니까 이제 일반 민원인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법원에서는 1,000만 원 이하 되면 본인이 신분증이 있으니까 그냥 1,000만 원 그냥 주라, 그런 얘기고, 다만 이제 법무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라도 위임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위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37조는 1항에 출급을 하든 회수하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청구서를 가져와서 또는 대리 위임장을 가져와서 다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인감이나, 물론 이제 법인이라면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이 항에 예컨대 뭐 부모같이 미성년자와 같이 법정 대리인도 있고요. 또 성년 후견인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지배인이 나타날 등이 있는데, 그런 대표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 대표자가 인감증명을 가져야 됩니다. 준용한다는 말은 위 규정에 따라서 그때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가져와야겠죠. 부모라면 이제 부모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항상 이러한 인감증명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이제 사망입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데, 즉 인감증명이 필요 없대요. 그죠? 자, 첫째는 1호에 나오죠. 본인이 또는 이 항에서 뭐죠? 대표이사. 그 사람이 본인이나 대표이사가 직접 왔어요. 그리고 그 금액이 1,000만 원도 안 돼. 1,000만 원 이하야. 그럴 때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가져왔으면 뭐 확인됐을 때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또 관공서인 경우에는 어차피 관공서는 인감이 필요 없는 동네예요. 저는 그 동네는. 그래서 그때도 인감은 필요 없다. 그래서 1,000만 원하고 관공서일 때는 필요 없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에 공탁관이 이렇게 그 사망에 따라서 그렇죠. 1,000만 원이 안 되고 본인이 왔어. 그렇게 해서 출국과 회수를 인가할 때는 그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가지고 보관해라. 얘기죠.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왜 되니까. 요즘에는 어떤 분은요, 뭐 신분증 달라고 하면 신분증 안 주신 분도 있어요. 왜 달라냐고 하는 분도 있는데, 개인정보인데,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하겠냐. 하여튼,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그 법정 대리인 등이 대표자와 마찬가지인데, 지배인이죠. 지배인은요, 지배인과 대표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배인은 거기에 그 지배인 인감으로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법인 대표자의 인감을 가져와야 되고요. 특히 거기 그냥 대표자 도장 찍고 지배인의 사용 인감도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법인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양가로 2번 보고 오세요. 2번. 됐죠? 각주는 뭐냐면, 각주는 법무사같이 임의대리인. 자,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할 때 본인의 인감증명서지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자기 직원한테, 바쁘니까 직원한테, 야, 네가 와서 찾아와. 그러면 이때는 임의대리죠? 똑같아. 법무사도 임의대리죠?
그럼 위임장을 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져갈 때는 당연히 누구 본인의 인감이 필요한 거지 대리인의 인감이 필요 없죠.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미성년자야. 15세짜리 아닌데 이 앞으로 공탁이 돼 있어. 그러면 이때는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니까 이때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얘게 아니고 부모의 인감증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셨죠? 자, 자, 넘어가서 156페이지에 그 선례는 이제 아까 했듯이 인감증명서를 가져와야 되지. 뭐 지배인 사용인감 만들어 놓고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죠? 인감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써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됩니다. 똑같이 선례 2번은 그러면 위임장에다 공증 받아도 안 됩니다. 항상 공탁금은 공증 받아가지고 오면 안 되고요. 인감 도장에 따라서 위임장을 가져야 됩니다. 되죠? 똑같아요. 3번도. 그러면 이제 재외 국민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재외 국민도 우리나라에 직접 왔어요. 왔으면 지금 우리나라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하면 됩니다. 그죠? 다만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외 국민이 다만 외국에 지금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찾아와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일본에 있는 재외국민이야. 그죠? 그러면 특이한 것은요. 일본의 경우에도 인감을 써요. 일본 인감이. 그죠? 7페이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면 되는데 문제는 그 위임장에다가 일본 내 인감증명을 가져오는데 우리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가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A죠? 지금 A라는 사람이 A죠. 요 A라는 사람이 뭐 일본에 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위임장을 뭐 갑한테 위임을 해요. 이게 위임이고 수임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 지금 문제 안 돼요. 안 되는데 일본에 있는 일본 도장을 찍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사실 이게 일본 법인의 일본도 인감제도 나라니까 이게 일본에 있는 인감 도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이거를 물론 이때 인감 도장을 찍고 일본에 있는 인감 증명서를 가져오겠죠. 근데 그 인감 증명서가 맞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 그 한국 대사관에 가서 이게 맞다라는 확인서를 받아가더라는 거예요. 불편하죠. 불편해. 차라리 그러니 그냥 우리나라 거 가져오겠지. 그죠? 그래서 공탁에서는 특이하게 그건 거주하는 저 일본 대사관에 있는 일본 대사가 아니고 한국 대사예요. 한국 대사. 예, 영사관에 확인을 가져와라. 그래서 판례도 보세요. 판례가 지금 일본 행정청 이름으로 또 이거 위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일본 행정청 이름으로 위조된 그 공탁금 출급 정보서에 일본의 가짜 인감도장 찍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보죠? 우리 지금 선례 예규가 뭐라고요? 일본 도장을 찍었으면 공탁관은 뭐예요? 영사관에 확인서 받아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공탁관이 이걸 주의를 하지 않고 그냥 그러냐고 돈을 준 거야. 돈을 줬어요. 그러면
원래 A가 와야 되는데 지금 이 갑이라는 놈에 다 알고서 일부러 갑이 위임장을 위조해서 가져갔어. 그러면 A가 또 올 거야, 안 올 거야? A가 오겠죠, 이제. A가 와가지고 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국가배상이죠. 국가배상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했다가 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외국인. 자, 외국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은, 우리가 보통 외국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인감이 있으면 가져오면 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서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필 서명을 해서, 본국의 관공서에 증명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됐죠? 따라서, 우리가, 물론 일본 사람이다. 완전히 일본 사람은요 그날 가져오면 돼요. 일본 사람 거는 일본 인감 가져오면 됩니다. 당연하지,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험에서는 항상 공탁법에서는 그 제외 국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제외 국민이 우리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일본 인감 가져왔을 때는 제외 공간 가서 한국 대사관 가서 영상 가서 확인을 하더라 라는 부분이 시험에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거기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그런 예외가 두 가지가 있다. 관공서일 때하고 우리가 본인과 법정 대리인일 때 그 사람들이 직접 청구할 때다. 그럼 기출문제 관공서가 3천만 원의 공탁금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내야 된다. 필요 없죠. 관공서는요, 3천이든 5천이든 1억이든 관계없어요. 원래 안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공탁의 통지서는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인감증명이 필요 없고,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공탁 통지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0만 원 그 사이에. 그러나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0만 원 넘으면은 공탁 통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걸 자꾸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본인이 직접 왔다면은 신분 확인에 의해서 나오죠? 신분증만 확인해서 공탁금을 주겠다라는 것이 예규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있어야 되나 정해놨어.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감증명이 필요 없이 신분증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실상은 얼마다 1,000만 원이다. 그래서 맨 밑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60페이지죠. 그러면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가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금액이 출급 회수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라는 얘기는 원래 공탁서에 써 있는 금액이 1,000만 원 이하다 말하고 나번에 또 1,000만 원 이하라는 얘기는 원금에 대한 기준이니까 설사 이자를 포함해서 좀 초과해도 그러니까 원금이 9천만 원이고 이자가 1,100이야. 그러면 그죠? 다시 한번 원금이 900이고 이자가 110이야.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자는 빼는 거다. 원금이 1,000만 원이면 되는 것이지 이자를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초과해도 인감은 필요 없다. 또 다번에 이번엔 공탁금을 찾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때는 그 세 사람이 합쳐서는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따라 하면 700만 원이야. 그러면 전체로서 1,000만 원 초과하지만 해당 출급하는 사람, 해당 회수하는 사람이 1,000만 원 이하면은 인감은 필요 없는 거다. 이거는 라본에 나중에 공탁된 금액을 배당으로 놀아줄 때도 똑같이 그 받는 사람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배당 공탁금에 대해서는
인감은 필요 없이 그냥 가면 줍니다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그럼 마번에 그럼 내가 2천만 원이야. 그럼 2천만 원을 귀찮아 가지고 그죠? 700만 원씩 세 번 가면 안 됩니까? 그죠? 그거 안 돼요. 그건 우리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서 그럼 오전에 가고 오후에 가고 4시에 가고 이게 안 돼요. 이거는 인감을 가져야 돼. 그죠? 그건 분할해서는 안 된다. 또 그리고 1,000만이라는 말은 돈을 말하는 것이지 유가증권과 물건은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가져갈 때는 인감도장 가져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물건을 가져가더라도 인감은 가져가야지 물건을 함부로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전일 때만 되는 것이지 물품 공탁일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는 우리가 인감도장을 가지고 만약에 인감증명서를 빠뜨렸습니다. 특히 내가 인감증명은 보통 동사무소 주민센터한테 발급을 하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이 보통 인감증명서를 빠뜨리고 오거나 분실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인감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만들었던 데 가서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예 6번에 있는 본인 서명 사실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아예 사인하시고 가까운 동사무소 가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가서 본인이 서명을 하고 그 서명 사실 확인서를 가져오면 땡큐입니다. 이것도 인감증명의 대용으로 가져온다 해서 그 본인 서명 사실에 대한 것들이 등기법, 공탁법 다 써먹는 거죠. 그죠? 따라서 2조 보시면 이제 볼까요? 오른쪽에 예규에. 그 공탁법에 따라서 그 인감증명 대용 서면으로서 가름해서 청구서에다가 사인하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내면 그것도 인감증명을 받은 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서명은 일단은 명확히 써야 되는 건 맞고요. 3조 2항에 서명은 그 본연 사실 서명 확인서에 서명이 만약에 자기가 한글로 썼다면 한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또 한자는 한자로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문자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한글로 써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4조에 다음 같은 것들은 안 된다. 뭐 문자가 안 맞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보실 수 있겠어요. 자, 넘어가서 특히 주의할 것은 이게 우리가 원래 공탁금 찾을 때는 그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을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서명 사실 확인서는요, 반드시 부동산 관련 외인 경우에도 용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떼 가지고 올 때는 예컨대 어느 법원에 있는 어떤 사건 번호에 따른 공탁금을 출급을 하는 것인지 특히 서명 사실은 반드시 위임을 어떤 거에 대한 위임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실무상은 따라서 인감증명보다는 이 서명 사실 확인서가 받는 게 좋아요. 그건 용도가 딱 돼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딴 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의 용도란에 하고 청구서에 있는 것이 맞지 않으면 그러한 공탁은 인감증명 서명 사실을 가져가도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수임이나 대리인이 이제 당연히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해서 대리로 청구할 때는 그 서명 사실란에 수임인란도 있어요. 수임인의 그 대리인이 누군지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기재를 해야 된다. 다만 이제 법무사라든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법무사 이름만 쓰면 돼요. 그죠? 내가 누구한테 위임한다고 그리고 법무사의 주소까지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서명 사실에 있는 수의민이, 그죠? 그러니까 서명 사실에는 갑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우리 위물에, 그럼 안 맞는 거죠? 예, 이건 다시 떼어야 됩니다. 다시 떼어야 돼. 그래서, 서명 사실에 가졌을 때, 이게 위임 내용이 맞는지, 또 수의민이 맞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똑같이 이것도 3개월 발행한 것도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소를 우리가 주소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공탁금을 청구할 때 보세요. 여기 있는 피공탁자가 공탁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주소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칙적으로는 주소에 대한 뭐 서명, 초본 같은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왜냐하면 필요한 이유가 그 사이에 주소가 바뀔 때는 필요해요. 그죠? 이 A라는 사람이 공탁할 때는 서울이었는데 추천을 이사 갔어. 그때는 이제 주소가 연결됐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나머지는 뭐 공탁서에 있는 거, 판결문에 있는 거 달라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죠. 특히 뭐 최근에는 3번에 이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것들을 이제 보통 동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면요 행정정보에서 그 사람의 주민 초본을 떼어줍니다. 그래서 공동 이용 제도가 있어가지고 공탁관이 그런데 해당 의뢰인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사전 동의서를 써주면 뭐 그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서 바로 하니까 그 동의서를 낼 필요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공증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는 이제 두 가지겠죠. 우선 먼저 이 사람이 보통 이제 우리는 보통 이름이 기명 날인이죠. 이름을 쓰고 날인을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죠? A를 쓰고 이름 쓰고 날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주소를 씁니다. 그죠? 쓰죠?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먼저 외국인은 자기가 이거 대신에 뭐죠? 자필 서명을 해요. 그러면 서명이 맞다라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 주소 쓰면 이 주소가 과연 맞는지에 대한 공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명 공증과 주소를 다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른쪽에 보시면요. 163페이지 맨 밑에 특히 서명에 대한 경우에는 자 서명은요. 보세요. 서명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자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왔어요. 왔으면 그냥 이 사람을 데리고 공증사무실 가서 서명을 하면 돼. 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증은 그냥 그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 문장을 다 읽어보고 내가 사인했다라는 의미예요. 사인이 맞냐 안 맞냐가 아니고 내가 작성을 한 사람이 나다. 또 내가 사인했다는 얘기지 뭐 그 사인이 진짜냐 안 그 얘기 아니죠. 즉 공증할 때 본인이 거기에 출석했다는 의미예요. 그죠? 썼다는 의미가.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공증인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왔는데 다시 또 갔다 오세요. 그런 거 웃기지 않겠죠? 그거 안 되고 A가 왔을 때 바로 한국에 있는 가까운 사무실에 가서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주소가 맞느냐 뭐 이게 LA에 한다 하면 이 주소에 대한 공증은 우리나라가 못합니다. 그거는 그 나라 가서 해야죠. 본국에. 그래서 거기 주로 이제 3번에 주소에 대한 것들은 본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 가서 하는 거죠. 이 본국이란 말은 보세요. 예컨대 자 A라는 사람이 국적은 캐나다입니다.
그러면 이 캐나다가 본국, 그 나라 본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일본에서 사업을 해. 그러면 일본은 거주국이 됩니다. 거주국이 돼요. 근데 지금 그 위임장을 한국에서 와서 해야 돼.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있는 각종 뭐 위임장 이게 공탁금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거주국이 아니고 본국 거의 주소 증명이 필요한 거죠. 캐나다 주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국 이 가로 안에 주소라든지 또는 만약에 특히 또 이 A라는 사람이 옛날에 캐나다 가서 이민 갔어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 된 거야. 근데 이게 여자야. 여자인데 이게 원래 남편 만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 호주나 이런 나라들은요. 남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성이 바뀝니다. 여기서 김말자 씨가 박말자가 돼버려. 그러면 우리나라 고족이나 다 전부 다 김말자로 되잖아요. 그럼 박말자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증명하려면 그게 뭐냐면 3번에 동일인에 대한 공증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사람이다. 김말자와 똑같다. 그래서 그 동일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소나 동일인에 대한 증명은 본국에서 증명을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야 됩니다. 보내면 됩니다. 그죠? 똑같이 변경 전의 이름하고 이번에 변경 후의 이름이 똑같다라는 그런 증명과 공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끝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찾는 사람이 B가 법인일 때는 그 법인 등기부 등본하고 대표가 들어있는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을 가져오면 돼요. 또 중요한 건 2번에 그 청구하는 사람이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일 때가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이건 등기부가 안 됐잖아요. 이게 법인이 등기가 안 돼버리면요, 그 대표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탁공무원이 함부로 돈을 주기가 불안해. 그죠? 그래서 그때는 이 법인 아닌 사람일 때는 다음과 같은 1번, 2번, 3번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는 과연 그 사람이 대표인지에 대해서 정관이라든지 자격증 먼저 가져와봐. 목사라면 목사에 대한 직을 증명하는 걸 한번 가져와봐. 그죠? 또 그리고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왜냐면 그것도 또 못 믿어서 보증인을 또 둡니다. 이때 보증인은요, 자필 서명, 인감이 아닙니다. 왜냐면 보증인 인감은 보통 교회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 많잖아요. 그잖아요. 목사가 달라는데 인감 안 줘요? 어려워요. 몇십 년 동안 했으면. 그래서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보증인도 뭐 부장 막 가져오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나중에 싸움이 될까봐 나중에 이제 보증을 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도장을 가져왔다든지. 그럴까봐 아예 지금은 보증서에다가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법인이나 사단 같은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을 세우는데 인감 필요 없고 자필 서명된 그런 사인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죠? 물론 1번, 2번도 없다 그러면요, 거기에 자격자 대리인이 법무사가 사인할 수도 있어요. 법무사가 보증할 수도 있어. 법무사가. 글쎄, 위험하게 법무사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법무사가 해주고 돈을 많이 받겠죠. 그죠? 근데 이거 위험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제 해줄 수 있죠.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밑에 규칙 38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이나 시험이나 똑같죠. 법인 아닌 사단에 보는 저 박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게 참 골아프구나. 이게 참 등기도 고라프고, 그죠? 공탁도 고라프구나. 뭔가 또 이게 골아프다는 거는 이제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렵기도 하고요. 뭐 비용을 또 많이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죠? 일단은
다음 같은 5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대표자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과연 그 사람이 그 종중과 그 교회의 대표자일까? 그래서 그런 정관과 결석을 가져오세요. 그러고요. 두 번째는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년인 사람의 자필 서명을 받고 신분증을 가져옵니다. 그죠? 물론 변호사나 법무사가 가름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위험 부담할 정도까지 될까 법무사가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또 돈이니까 그 대표자라면 또 대표자 개인의 인감 증명서를 가져갑니다. 다만 이 대표자일 때는 우리가 1,000만 원이 안 될 땐 뭐 초과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탁 통지서 이 공탁 통지서 가져갑니다. 근데 이거는 5천만 원은 틀리고요. 얼마죠?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표현을 그 괄호 안에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라고 써야지 5천만 원 초과할 때라고 하면 틀리는 얘기예요. 그죠? 관공서나 법인 아닌 사단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공탁 통지서는 개인과 달리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이 찾는다. 그런데 종종의 공탁을, 우리가 신청할 때, 이게 함정이에요. 신청할 때는 필요 없어. 공탁을 신청할 때는 뭐, 보증이 필요 없고요. 공탁금을 찾을 때 필요하고, 또 하나, 찾는 경우에도 인감은 필요 없고요. 뭐죠? 보증인의 자필이 필요한 것이지 인감증명은 필요 없어요. 두 개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7번 끝으로 B가 아니고 이제 B가 아니고 뭐죠? 이 사람의 권리자인데 그다음에 출급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승계인들이 있죠. 만약에 B가 사망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듯이 그 B의 상속인들이 또 상속을 증명해서 공탁금을 찾으러 올 겁니다. 근데 박스 안에 보듯이 우리가 이 상속이란 말은 뭐죠? B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B가 죽었다는 거, 즉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그 우리가 얘기하는 등록부에 써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죽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기본 증명서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이 B 돌아가신 분의 기본 증명서하고 또 받는 사람의 또 상속인 증명이 또 필요하겠죠. 그죠? 예. 자, 반대로 이번에는 B가 이 공탁금을 양도할 수 있죠. 양도. 네, 그럴 때는 양수인이 그 양도 계약서 같은 것들을 가져오면 또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양도를 안 해, 나버는 거죠, 나버는. 자, 분유 19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 A가 이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얘가 지금 K한테 양도했어요. 양도를 해줬는데 문제는 이 A가 그 양도에 대한 통지를 할 거 아니에요. 양도 통지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K라는 사람이 양도 통지라는 소송할 수 있죠. 그 소송이 거기에 보는 나번에 의한 양도 판결이죠. 어떻게 하냐? 그건 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것을 대한민국에 통지하라. 그죠? 라는 판결문이나 조정을 가져오면 돈을 받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추심 채권자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의 이 공탁금에 대해서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이 A의 채권자 갑이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당연히 얘가 공탁소가 얘를 채무자, 얘를 제3 채무자, 즉 국가라는 공탁소에 대한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이 공탁금 출급에 대한 추심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갑이. 자, 그러면 갑은 이 공탁금 출권 1,000만 원에 대해서 갑이 공탁금 압류 추심 명령을 송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탁관이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공탁금은 이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게 한 2016년 4월 달쯤 돼야지 나온대요. 공탁금이. 그죠? 그러면 이 공탁서에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 내가 압류를 했는데 4월 달 돼야지 나와요. 내년에. 그러면 또 갑의 또 채권자들이 여기 을이 돈을 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그래요. 야, 내가 얘한테 집행 채권이 있다. 그죠? 뭐야? 이 추심 채권을 너한테 양도해 줄게. 네가 4월 달에 받아. 그러면 얘는 고맙죠. 아무도 모르게 너한테 줄게. 근데 알아보니까 정말 공탁금을 압류했어. 그래서 압류 추심 명령을 다 보여줘 할게. 네가 한번 연락해봐. 그러면 얘가 이걸 양도 받아가지고 가서 4월 6일 날, 그죠? 다음에 4월 6일 날 이걸 양도 가져가서 돈을 줄 수 있느냐, 또는 어떤 걸 가져가야 됩니까? 근데 그거는 얘가 추심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행채권이, 이 추심채권에 대한 승계는 승계집행을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16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공탁금 증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해놓고 그 이후에 그 추심채권자가 이러저런 이유로서 그 추심채권자가 그 집행채권을 양도했을 때 그러면 양수인은 어떻게 공탁금에 대한 권리를 내년도 2016년 가서 권리를 행사합니까? 에 대해서는 승계 집행을 받으라고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추심채권자가 그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얘기는 추심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그죠? 집행채권과 양도의 수반해서 같이 양수인에게 넘겨줬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집행채권을 받은 양수받은 사람은 다시 또 국가, 즉 이때 국가는 공탁소겠죠. 국가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을 또 받아요? 뭐하러 받아? 받았는데. 그죠? 받을 필요는 없다. 이 경우에는 집행채권의 양수인이 이미 앞에서 게시했잖아. 이미 게시된 집행절차, 즉 과거의 압류 추심 명령을 그냥 속행하면 돼. 속행. 다만 속행할 때는 이제 채권자가 갑이 아니고 뭐 우리다,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로 승계 집행만 받아서 법원에 그걸 제출하면은 되고, 그러면 이제 법원에 있는 사무관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서 야, 채권자가 바뀌었대 라고 통지를 해준 거다. 따라서 집행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그 별도의 출급에 대한 증명은 필요해요. 그 증명은 곧 우리가 원래 채권자가 했던 추심명령 정본하고 송달증명서 하고, 또 내가 받은 승계집행문 부여사실 증명서를 가져가면 돈을 줄 거다. 돈을 줄 거다 이거죠. 결론은요, 집행채권 양도일 때는 승계집행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8번에 그 이제 학종 원본 반환은 있었고요. 재외국민에 대한 것들이 이제 관한 보고 잠시만요. 지난번에 봤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뀐 이유가 뭐냐면 맨 위에 있는 거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영주권을 얻거나 향후 영주권을 위해서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잘 보세요. 여기다가 주민등록에 말소된 자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 말소된 자는 조문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번 끝에 보세요. 재외국민이 거주국, 특히 일본이죠. 거주국 관공서에 그 나라 인감을 가져올 때는 그때는 그 위임장에 그 거주하는 국가에 이때 대한민국을 빠뜨리면 안 돼요. 이걸 쓰죠. 뭐 본국, 뭐 이때는 거주국 쓰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대사관, 영사관에 확인을 받아라.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사실은요. 법무사 같은 경우는요. 그냥 우리나라 인감 주세요. 그래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불안해서.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까다롭게 해놨어요. 나머지는 다 봤던 것이고요. 예. 특히 우리가 다번에는 재외국민도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제 오거나 받죠. 상속을.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그래서 재외국민이 이제 와가지고 뭐 상속하면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못 오는 경우도 있겠죠. 멀리 사니까. 그럴 때 상속 분할 협의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누나는 옛날에 미국 가가지고 이미 이민 끝났어. 그러면 이제 그냥 서울에 있는 학교에 놀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그 누나를 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때 상속 협의 분할할 때 그때 그때 한국 사람이지만 뭐 서명도 돼요. 그때는 서명과 날은 다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캐나다에 있는 누나한테는 서명 보내주세요. 그럼 서명해서 보내주면 돼, 한국으로. 그죠? 그죠? 왔으면 이제 가로 안에 우리나라의 공주인도 되죠. 왜냐면 가로 안은 한국에 왔으면 우리나라 공주인을 하고 거기 있으면 거기 사람을 하고 이제 그죠? 네,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재외국민도 서명을 인정하는 게 상속할 때는 인정되는구나. 상속을 그죠? 다만 이제 이때 그때 어제 얘기했듯이 그 문서에 특히 그죠? 그 해외 분할서에 사인 같은 게 맞냐 안 맞냐라는 것, 또 공증인이 맞냐 안 맞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공간 영사에 확인 받는 거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시고 다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이번에 외국인의 경우에도 우리가 넘어가서 보시면요. 172페이지에 외국인도 물론 특히 중국 사람이죠. 172페이지에 중국 교포 같은 사람들은 동포죠.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172페이지 맨 위에. 중국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아요. 살아서 여기서 간병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상 인감신고 다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인감신고 뭐 캐나다 사람, 중국 사람 관계없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살아가지고 인감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때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인감 도장 돼요. 왜 안 됩니까? 다 되죠. 중국 사람들은 딱 찍어서 주죠. 그래서 매매할 때 써먹습니다. 써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3번에 이제 외국인이 왔을 때 원래 그 원칙적으로 주소란 증명이 필요 없는데 이제 이게 그 인감 공탁서에 그러니까 보세요. A가 B한테 이 피공탁자예요. 자, 얘한테 이걸 써가지고 이 공탁서에 썼어요. 그죠? 이거는 2014년도 9월 달에 한 거예요, 공탁이. 9월 5일 날. 근데 이 사람이 재외국민과 외국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 이름 쓰고, 성명 쓰고, 주민번호 쓰고, 이게 뭐죠? 주소를 썼을 거 아니에요, 주소, 이거.
근데 이게 그 당시 뭐 캐나다 건데 미국에 뭐 뉴욕이다 썼어. 근데 지금 뭐 근데 이게 2000 이제 왔어 이 사람이 B가 이 공탁감을 찾으려고. 근데 이게 같을 때는 필요 없죠 주소가. 근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뭐 이게 LA로 그죠? 왔어. 또는 캘리포니아를 갔어. 그럼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주소가 똑같죠 우리나라도 이사하다 보면요 매매하다 보면 전 주소하고 새 주소 안 맞으면요 연결된 거 이렇게 가져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특히 또 인감증명서에 있는 주소가 또 안 맞아. 그죠? 그럴 때는 결국에 그 권리자의 그 주소에 있는 사람이 특히 동명이인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같은 사람이라도 동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같은 사람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탁관은 주소 변동 내역이 있는 그 주소를 설명하는 서면을 가져와라. 하루 안에 주소가 바뀌었다는 변경했다는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바뀌었다는 그런 주소 바뀌었다는 걸 가져와라. 못 가져오면 거기는 안 해줘요. 그러면요. 그러면 너네 나가서 공문좀 받아와. 주소공증. 그래서 주소공증 받아와라. 왔으면 들어왔으면 그 주소가 어디예요? 한국이니까 하루 안에 들어왔으면 그냥 너 들어왔을 때 뭐야? 목동에 라든지 그 지역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출입관리사무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출입관리사무소 가서 뭐 국내 거소 사실 신고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가져와봐. 그럼 그게 나 청주에 살아. 그러면 청주가 네 주소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가져와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봤듯이 국적이 바뀌면서 성명, 특히 성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성이. 그럴 때 역시 동일인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직접 왔을 때 같은 것이고요.